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조차 팩트 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아는 작가 한강. 예상치 못한 낭보는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이목이 쏠리자 조회수를 노린 가짜뉴스가 등장했습니다. 한 작가가 노벨상 상금 전액을 독도 평화 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는 글이 SNS 등에 퍼진 겁니다. 한강 작가의 사진과 함께 노벨상 포상금만 13억 원, 포상금 전부 독도 평화위에 기부하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광고 수익이나 명예훼손 등 악의적 의도로 만들어진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 갈수록 활개치는 가짜 정보의 폭력은 급기야 일반인까지 겨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되게 감당할 수 없는 때까지 피해가 가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거짓으로 돈을 버는 가짜 정보 비즈니스와 이로 인해 상처받는 피해자들.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해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의 팩트체커 김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가짜뉴스가 분야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먼저 가짜뉴스, 그 개념부터 명확히 짚어볼까요? 네, 가짜뉴스의 정의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공공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리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단 측은 크게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 유언비어로 관련 개념을 나눴는데요. 먼저 가짜뉴스는 뉴스 포맷 또는 언론 보도 형식으로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사실과 다른 정보로, 또 허위 조작 정보는 뉴스 포맷에 한정하지 않고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거짓 정보로 규정했습니다. 유언비어는 개인들 간에 확산되는 검증되지 않은 출처 확인이 어려운 정보로 봤습니다. 네, 재단 측의 정리를 보면 허위 조작 정보가 가짜뉴스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뉴스 형식을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구분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가짜 정보, 즉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 수준 역시 위험 수위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청학동 훈장으로 유명한 김봉곤 씨는 지난해 5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식을 유튜브 등에서 접했습니다. 뜬금없는 자신의 부고에 몇 번이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알았어요. 교통사고로 내가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유튜브에 떴다라는 거였거든요. 화면에 내 영정사진까지 이렇게 하고 또 김봉곤 훈장 교통사고 사망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니까 엄청 많은 분들이 봤나 봐요. 교통사고는 일어난 적도 없는데 지인들이 장례식에 조문가는 가짜 영상까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이를 본 사춘기 딸은 놀란 나머지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가 사망했다 이러니까는 딸내미가 골접하고는 펑펑 울었다고 지가 그래요. 도 넘은 가짜 사망설은 김봉곤 씨만 당한 게 아닙니다. 별세, 위독 등 거짓 정보에 고령의 배우들도 피해자가 됐습니다. 연예인의 결혼과 이혼 등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역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유명인을 사칭한 가짜 SNS 계정까지 등장했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은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는 서경도 교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DM으로 계속 말을 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제 팔로워들에게요. 말을 걸어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얻으려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독도를 위한 홍보 자금을 모금한다.
아예 대놓고 주식 투자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마저 벌어지는 현실. 사칭 피해를 본 유명인들이 직접 나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넘어서 가짜 계정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 그 표적이 된 유명인들은 상처도 피해도 상당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는 대부분 카더라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소재가 된 인물들은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일반인들도 가짜 정보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팩트 추적이 직접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식당. 이곳을 운영하는 정민수 씨는 가짜 정보로 폐업 위기에 몰렸던 당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한 시기. 평소 일면식이 있던 청년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진 가게 정기 소독 장면을 찍어 동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확진자가 식당을 방문했다는 거짓 정보를 덧붙인 상태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순식간에 지역사회에 퍼졌고 보건소까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역으로 저희 가게로 문의가 왔었어요. 거기는 확진자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보건소에 문의를 하느냐 이렇게. 가짜 정보는 반나절 만에 삭제됐지만 이미 사람들은 확진자 방문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수막을 제작해 문 앞에 걸어놓아 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희 이 앞도 안 지나가시더라고요. 원래 맨날 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눈인사라도 했던 그런 동네 주민분들도 길 건너로 지나가시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매출이 줄던 시기, 또 끊긴 손님은 정씨 가족의 생계를 위협했습니다. 그만큼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긴 어려웠습니다. 반나절 안에 다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바로 잡은 후에도 그 바로 잡은 뉴스는 안 퍼지더라고요. 그게 제일 좀 힘들었어요. 기업 또한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 뉴스의 덫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기업 물류센터와 배달 전용 가방에서 빈대가 나왔다는 글이 SNS 등에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고 불매운동 조짐마저 나타났습니다. 결국 보건당국이 물류창고 조사에 나섰지만 빈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업은 빈대 출몰 주장은 허위라며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가짜 정보라는 게 한번 퍼지면 바로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서요. 피해자들은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만난 식당 업주는 여전히 당시에 가짜 정보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그때 확진자가 나와서 고생이 많으셨죠 라면서 위로나 격려의 말을 건네신다는 겁니다. 가짜 정보가 아직도 피해자를 괴롭히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 뉴스 도대체 누가 왜 만드는 겁니까? 조금 전 전해드린 사례처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돈벌이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할 수 있는 수단까지 등장했습니다. 팩트 추적 제작진이 찾아낸 한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기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목을 입력한 뒤 속보와 단독, 종합 등 글머리를 선택하면 언론 보도 형식의 글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렇게 만든 가짜 뉴스의 링크는 각종 SNS에 공유할 수 있는데요. 1000명 이상이 클릭하면 문화상품권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이 뒤따릅니다. 이 링크를 이제 복사해서 공유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복사된 링크를 누르니까 바로 이렇게 가짜뉴스가 뜨네요. 조회수가 쌓인 가짜 뉴스는 높은 순서대로 사이트 상단에 노출됩니다. 대부분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단어가 담겼습니다. 운영진은 여기서 만들어진 기사를 지워주겠다며 가짜뉴스 삭제비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팩트추적 제작진은 왜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묻기 위해 해당 플랫폼 측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전화 연결 시도에도 돌아오는 건 자동 응답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영업 시간이 아닙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메일로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극적인 가짜 뉴스로 조회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광고비를 챙기는 방식이 일종의 사업 모델이 돼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냥 많이 갖고 왔어. 그럼 그걸 돈으로 바꿔줘.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심플해요. 뭐 중간중간에 이제 광고를 끼워 넣음으로써 또 수익도 받겠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SNS 계정 개설 방법을 버젓이 올려놓은 사이트도 있었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피해와 명예훼손 등이 우려되는 상황.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사이트 운영진은 미국 본사에서 작성한 콘텐츠를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라고 해명한 뒤 관련 글을 삭제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까 글이 내려가 있는데 누구나 가짜 뉴스 그리고 가짜 SNS 계정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충격적이네요. 네, 게다가 가짜 SNS 계정의 경우 굳이 방법을 찾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가짜 이메일로 어렵지 않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온라인 플랫폼의 자정 능력이 부족하고 제도 자체에도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는 수고를 덜어주는 동영상 정보의 영향력은 관련 플랫폼의 발전과 맞물려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입지는 절대적입니다. 지난 2023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뉴스와 시사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자 중 99% 가까이가 이를 이용한다고 답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파급력이 커지면서 덩달아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는 가짜 정보의 폐해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독자 57만여 명을 보유한 사이버 레커의 한 유튜브 채널. 연예인 등 유명인을 소재로 삼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빼곡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짜깁기에 AI 성우의 오디오를 입혔는데 그럴싸하게 꾸민 거짓 정보가 수두룩합니다. 인기 동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213만 회에 달합니다. 그만큼 왜곡 조작된 가짜 정보가 온라인에 퍼졌다는 의미인데 제작진은 이런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PD에게 의뢰했는데 금세 어렵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최대한 자극적으로 사람들의 클릭 수를 유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최대한 자극적으로 뽑는 것 같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제들을 묶는 것 같아요. 실제로 비슷한 영상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30분에 불과했습니다. 주제만 정하면 사실 AI가 다 녹음도 해주고 하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이버 레커들이 가짜 정보가 담긴 영상을 만드는데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 지난해 5월 연예계 뒷이야기를 다룬다며 많은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 탈덕 수용소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짜 정보를 퍼뜨려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 1년 8개월 동안 이 채널이 벌어들인 수익은 2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각종 루머와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으로 돈을 번 건데 유튜브 역시 책임이 무겁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조회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광고 수익 등을 제작자와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 올라온 콘텐츠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은 수익대로 내는 그런 이제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의 경우에는 플랫폼도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정이 이런데도 가짜 정보를 유통하는 이들을 찾는 과정은 까다롭기만 합니다. 그 국내에서는 민사적 형사적으로 되질 않아서 미국 법원까지 가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고 또 디스커버리 결정을 받아서 구글에 송달을 하고 최종적으로 신원을 확인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대형 기획사가 아닌 곳은 시도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불법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
플랫폼에다 시정 요구를 요구하고 플랫폼도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외 사업자들은 자국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이 문제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는 가짜 정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EU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에 가짜 정보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정보뿐만 아니라 유해 정보까지도 규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구조적 위험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 평가를 해요. 내 사이트에서 얼마나 이런 위험한 불법 유해 정보가 있는지 평가를 하고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의 허점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추가로 취재한 내용 함께 보시죠. 현재 국내법상 유튜브 등을 통한 인터넷 개인 방송은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성 미디어 못지않게 영향력이 커졌는데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 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지난 2023년 기준 이 법에 따른 기소율은 21.6%에 불과합니다. 어렵사리 가해자와 범죄 혐의가 특정돼 재판이 열리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는 것은 사회적 평가에 대한 훼손이잖아요.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고 또 이게 금전적으로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유명인 명의를 도용한 가짜 SNS 계정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칭 행위 그 자체만으론 처벌조차 쉽지 않습니다. 사칭 계정을 만들어서 이게 확인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는 여기에 접속을 못할 정도의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런 사칭 계정이나 가짜뉴스 끊을 수 없습니다. 가짜 정보 유통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 역시 미흡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 정보에 노출되고 만약 그러면 유튜브 특별법이라고 저는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윤리와 관련된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소비자 리터러시와 관련된 것도 있어야 되고 플랫폼의 책임도 있어야 되고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을 다듬는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개념부터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 신중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제재만 방점을 찍은 나머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서 또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데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죠. 가짜뉴스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어서 관련제도 미비점을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반대로 처벌 수위를 무턱대고 올리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이거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규정의 허점을 메우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매체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게 전부 다 믿으면 안 된다. 이게 뭔가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우리 시민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팩트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